5 자식을 키웠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잘 곳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서 73,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옷 몇 벌, 이게 지금 내 전부입니다. 1시간 전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자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따뜻한 불빛, 저녁 밥상, 그 안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해도 힘든 거겠지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요. 이번 주엔 친정 아버지도 오시거든요.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며느리가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못한 거겠지요.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 바쁜 거 아니까. 나 그냥 갈게. 아버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네 잘못 아니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빗소리가 커진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 그리고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 그 소리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애들도 힘든 거니까.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일만 했는데,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숨 소리. 아내가 떠난 뒤로 1년. 나는 5 자식의 집을 돌았습니다. 큰딸 집에서 2주, 둘째 아들 집에서 열흘, 셋째, 넷째 막내. 돌고 돌아 다시 큰딸에게로, 그리고 또다시 셋째에게로. 큰딸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으려는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아, 장인어른. 식사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아이는 그냥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하지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왜요? 그냥 궁금한 건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곧 갈 거야. 걱정 마.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둘째 오빠네도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조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딸의 눈이 붉었습니다. 이해도 나를 내보내는 게 힘든 거겠지요. 그래, 그러마.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애도 시집살이 하듯 사는 거니까. 남편 눈치, 아이들 뒷바라지, 거기에 늙은 아버지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욕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화내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낄 자리가 없었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자식들 키울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옛 기억이 흘러왔습니다. 30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해 겨우 방 3칸짜리 집을 마련했을 때 저녁이면 식탁에 5아이가 둘러앉았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습니다. 서로 팔꿈치가 부딪혔습니다. 반찬 그릇에 숟가락이 엉켰습니다. 엄마, 오빠가 계란 다 먹었어. 야, 내가 늦게 온 거잖아. 아빠, 오빠 혼내줘요. 시끄러웠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아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도 지금뿐이에요. 나는 대꾸했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하니 밥맛이 없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크면 다 흩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 이소란이 그리워질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뭐가 그리 빨리 크겠냐고. 이 북적거림이 언제 끝나겠냐고. 근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5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애들 걱정 마세요. 각자 잘 살고 있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만 있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내가 나의 전부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건 겨울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늘 그 시간이면 국 끓는 소리가 났는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나는 하루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에요. 각자 삶이 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요.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아내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랑해요, 여보.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린다. 그리고 멈춘다. 아내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따뜻함이 식어갔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자리만 남았습니다. 손님, 종점이에요. 내리셔야 해요. 기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가방 안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약봉지, 낡은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석 달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아내가 정말로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이 나쁜 걸까? 아니면 그냥 삶이 이런 걸까? 손이 봉투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끝을 만졌습니다. 아내야, 당신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왜 그런 말을 남긴 거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흐린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쓰던 그 향기,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던 모양입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 미리 써둬요. 내가 없으면 당신이 외로울 거 알아요. 아이들 찾아다닐 거 알아요.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게 될 일을. 근데 여보,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요.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다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미워하지 말아요. 걔들이 우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 집을 떠나 아내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식들한테는 다른 걸 바랐을까? 여보, 당신 자리는 당신이 만들어요. 아이들 곁이 아니라 당신만의 자리. 거기서 편히 쉬어요. 편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거 잊지 말아요. 사랑해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내의 편지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헤맬지.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 거구나. 새벽새 우는 소리. 밤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거기서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는 소리.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집으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나만의 자리. 한 달 뒤 작은 방,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곳,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방입니다. 낡은 의자 하나, 작은 전등 하나, 창가에 아내 사진 한 장.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전자 끓는 소리. 아침이면 라디오를 틉니다. 물을 끓여 녹차를 우립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녹차입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 온기가 아내 손 같습니다. 전화 벨소리. 아이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가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짧은 통화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바라던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막내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치 담갔어요. 엄마가 하시던 방식으로요. 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힘드셨죠? 저희가 못해드려서.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떠도실 때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딸이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아내와 닮았습니다. 국 끓는 소리, 숟가락 소리,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딸이 내 앞에 밥 한 숟가락을 떠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 손길이 아내의 손길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래, 잘 먹을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창가에 아내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내 자리. 저녁. 잔잔한 음악. 창밖으로 노을빛. 딸이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자리,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들, 그 자리들은 이제 추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내 마음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 아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 자리는 당신이 만들어요.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아이들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마음의 자리였지 집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리에 있습니다. 아내가 알려준 자리, 내가 만든 자리, 창밖으로 바람 소리,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5 자식을 키웠는데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자리는 아이들이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멀리서 조용히 마음으로 아내 사진을 바라보는 소리. 여보, 당신이 알려줬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 곁으로 갈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잘 지낼게요. 내 자리에서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